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8회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체적인 평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유형이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원회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종종 나왔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관련된 문제는 출제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들,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많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점수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 문제를 다 해설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전체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세법상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이 이거네요.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관세법 그 조항을 보시면은 관세법 제22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같이 법령집을 꺼내놓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조에 가서 보시면 이제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세 징수권, 환급 청구권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소멸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행령 제7조에 가서 보면 이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그 다음 조항 23조에 가서 보시면 시효의 중단,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그런 사유가 나와 있게 되고 거기서 봤을 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의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소멸시효가 뭘까요? 일단 어떤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리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게 됐을 때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징수권하고 환급 청구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가지고 5년과 10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년으로 하고 5년 구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있고, 여기 중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징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행정권을 행사했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중단이 됩니다. 중단은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리셋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원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중단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리셋을 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시 기산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통고처분, 경정처분, 교부청구, 납부독촉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과태료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 그 질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어떤 금전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갑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 납부를 하고 통관을 하였으나, 자, 일단 납부를 했다고 해요. 그냥 수입 통관 후 5개월이 되는 시점에 3천만 원의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과다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결정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급 받기 전에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환급이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관세법상 조치, 즉 관세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세관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정 청구를 해서 세관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경정이라는 처분을 하게 돼요. 경정 또는 경정 처분 이렇게 말을 쓰고, 경정 처분이 되고 나서는 비로소 이제 환급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급 청구를 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환급 청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환급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정 청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경정 청구. 네.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 나왔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와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때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냐면은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 수입 물품에 대하여 그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이 나온 게 있죠. 그게 바로 관세법 제4조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제1항에서 이제 내국세 등에 대한 그런 그 규정이 나오는 것이 있죠. 내국세라고 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들어가 있고,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산세하고 체납처분비라 부르는 강제징수비가 되겠죠. 여기 가산세랑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관장이 징수를 할 수 있다. 수입할 때 세관장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내국세 등이라 부르는, 그래서 내국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등에는 가산세, 그 다음에 강제징수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국세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를 풀어봤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런 문제들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렇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개별 소비세,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같지만,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네. 국내 세금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도 부과가 되지만,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내국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증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시험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은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저희 관세법 제19조에 가서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정의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명칭을 썼을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수입하주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수입하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나올 수가 있죠. 불분명한 경우, 여기가 분명한 경우라고 하고 여기는 불분명한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봤던 것처럼 수입신고 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위탁,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 대행 수입을 안 하는 경우, 마지막에는 양도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것은 기본 전제가 수입 신고를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 신고. 네, 수입 신고를 하는 자가 누군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입신고 전에 양도를 했으면 어쨌든 그 양수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게 될 거잖아요. 어쨌든 수입신고 시점에 봤을 때는 양수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겠죠. 외국인에게 줬다라는 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어떤 사업자를 갖고 있다.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로 물건 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수입 신고를 한 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저희가 이제 수입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와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외국 물품을 국내에 와서 이렇게 여기 소비 또는 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운송 수단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신고한 다음에 수리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 저희가 또 관세법 제19조에 가서 보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그 내용을 봤을 때 법제 19조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한 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그 전체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도 함께 다 승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보증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즉 보증액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가진다,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도 볼게요. 보세 운송 신고하고 운송하는 도중에 분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제 16조랑 법제 19조를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제 16조가 뭐냐면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해가지고 과세물건이 어느 시점에 확정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했을 때지만, 예외적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도난되거나 분실이 발생을 하면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했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부과할 때는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 자,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세 가지. 보세 창고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보세 운송 중이었는지, 마지막으로는 그 밖의 사유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보세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세 운송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보세 운송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보세 운송 신고했는데 신고인이 누군지 봤더니 보세 운송업자가 신고했다고 해요. 그러면 신고한 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세 운송업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답은 5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평이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이것도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과권, 그렇죠? 관세 부과 제척 기간. 아까 전에 봤었던 1번 문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징수 기간, 그렇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죠? 소멸시효라고 그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단이라든지 정지와 같은 사유가 없어요. 허용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중단하고 정지와 같은 사유가 인정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위의 것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특정 날짜만 경과가 되면, 특정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단이라든지 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단은 리셋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정지 같은 경우에는 멈추는 거 있죠. 퍼즈라 부르는 이런 형태로 일시 정지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희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칙은 관세를 부과하신 날부터 5년으로 나와 있고요.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납세 신고를 한 날이 되겠죠. 납세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입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는 1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할 때는 10년까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보기 같은 경우에 호타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관세법을 위반해서 납세무자가 고발되더라도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다. 사실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 중에서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옳은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죠. 저희가 그 관세법상에 보면 이런 원칙적인 관세부과 대척기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이 특허가 아니고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추가로 경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거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 일단은 21조에 관세법 제21조에 가서 보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부분이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항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외적인 그런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결정이나 어떤 그 회신을 받은 게 있다. 결정이나 어떤 판결이 받은 게 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1년까지 추가로 이렇게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산지의 어떤 조사 및 확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할 때 이 원산지가 의심스럽다. 원산 증명서가 의심이 돼서 세관장이 통관 이후에 이것을 발행한 기관 쪽에다가 이렇게 회신을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거나 또는 회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신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정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고, 난 세 번째 회신을 받거나 아니면 회신을 이제 받기로 했던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경정 청구, 후발적인 경정 청구라고 해서 뭐 그런 경정 청구 했을 경우에도 2개월 안에 2개월까지는 예외적인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거였죠. 결정이나 판결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지 않았다. 즉 접수가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1년까지 예외적인 그런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번 같은 경우는 그 기산일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4번,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기산일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뭐의 다음 날로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뭐뭐의 다음 날이 뭐냐면은 그 신고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납세자가 어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실이 발생을 해요.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납세자가 신고한 날 또는 그런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은 부족한 세금이 발견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뭐 과세 가격이나 어떤 세율 등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잠정가격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확정가격 신고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잠정가격 신고가 뭐냐면 신고할 당시에
그 확정되지 않았던, 예를 보통은 저희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저희 관세 평가를 할 때 그 가산 요소라 부르는 그런 어떤 특정한 요소 중에서 일정한 어떤 금액이 확정이 안 됐다. 수입 통과할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수입 신고할 당시에는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 확정 가격 신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금을 이제 정산을 하는, 뭐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봤을 때는 지금 그 납세 의무자가 어떤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잠정가격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 단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령 오류가 발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세액이 있다고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확정을 시켜놓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세관에서 그거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정리가 가능하겠죠. 잠정가격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확정가격 신고를 한 날이겠죠. 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세액의 오류가 있는지 발견해서 발견이 되면 추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추징을 할 수 있는, 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납부 기한이 종료된 날이 아니겠죠.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5번도 옳지 않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여기 보니까 저가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수입 통관을 위해서 갑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되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인 방법은 1방법이 될 것이고요. 예외적인 방법은 2방법에서 6방법까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방법이 뭐냐면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죠. 수입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가 1방법, 2, 3, 4,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가로 수입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가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여기 일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용 자체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겠죠. 저가라고 하더라도 유행이 지난 저가라고 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는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 사실만으로, 이런 사실만으로 일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료로 수입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배제가 되겠지만 무료가 아니고 좀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답이야 여러분들 다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7번 문제. 납세 의무자가 관세법 30조에 따른, 30조가 뭐냐면 일방법을 말해요. 원칙적인 방법. 신고를 했는데, 가격 신고를 했는데 세관장이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사실은 자주 보는 부분은 아니었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저희 관세법 제27조에 가서 보시면은 가격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그쵸. 가격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뒤쪽에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024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행령 2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넘겨볼까요? 여기 1번 보기 쭉 보다 보면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3번. 네,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시행령 24조 제1호에, 그러니까 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내 판매 가격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예, 국내 판매 가격은 어차피 수입할 때 가격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고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24조 제1항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관세법상 외국 물품인 것은, 이것은 저희가 수입의 정의가 아니고 관세법 제2조에 가서 보면 정의 규정이 있잖아요. 정의 규정. 예, 거기에 가서 내용을 판단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 자, 내국 물품을 물어보고 있네요. 내국 물품. 자,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물품이겠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등이 될 것인데, 국내에 있는 물품 중에서 수출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수리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공해상에서, 주의할 게 이거죠.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광물 등을 말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입 통관이 완료된 것을 말하겠죠. 수입 신고가 수리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 있지만, 수입 신고 수리가 되거나 아니면 수입 신고 그 통관자에서 특례가 있잖아요.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이 되거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이 된 물품. 네, 이 세 가지도 같이 내국 물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맞추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가 원자재 전량을 수출하여 중국에서 위탁 가공으로 생산한 다음에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물품. 수출을 했고요. 다시 외국에서 생산을 하고 반입이 됐다고 해요. 저희가 내국 물품을 얘기를 할 때 이 내국 물품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외국 물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 물품은 간단하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수출 신고 수리가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생산이 된 다음에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인 거잖아요. 얘는 외국 물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원산지는 국내네요. 국산에서. 국내에 생산됐기 때문에 국산품이긴 한데 내국인 그 출국자가 소지하고 반출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반출을 한 거겠죠. 물건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쨌든 나가게 되면 그 수출 신고가 된 거거든요. 수리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럼 얘는 외국 물품이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외국적 선박이 제주 긍해 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영해라고 하는 것들이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제주 영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적의 선박이 물건을 채집하거나 포획한다 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우리나라 물품이 됩니다. 그 나라 물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 선박이 채굴한 것이긴 하지만 이 물품은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거기서 물건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 영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볼게요. 대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장치하고 있었는데 클레임을 제기해서 다시 반품하기로 합의한 물품이라고 해요. 반품이 아직 안 됐고요. 보니까 통관이 안 됐어요. 반입만 된 거죠. 반입하고 장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수입 통관 절차 등 얘기가 없기 때문에 5번도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5번도 외국 물품에 해당이 된다. 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과세물건 확정 시기 원칙과 다른 경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가요? 저희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의 단서 조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확정 시기를 생각해 보면, 자, 수입신고를 할 때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과세 물건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 발생할 때겠죠? 발생했을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도난이 발생한 거 해당이 되겠고요. 탁송품으로 수입을 했다고 했죠. 네, 수입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물품도 수입신고를 하잖아요.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고 수리가 되고 전에 이제 그런 물품을 가지고 건설을 하고 건설된 물품을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리란 절차를 거쳐야 되죠. 리을, 매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읍과 리을은 해당이 될 것이고요. 미음도 신고했잖아요. 수입신고했을 때 가격신고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기읍과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관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3만 원인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를 물어보는 거냐면 관세법 제40조에 가시면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소액 부징수라고 말을 쓰는데 이거는 1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금액은 1만 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만 원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만 원이라고 보기가 나왔어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액도 바꿀 수가 있겠죠.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아니고 관세가 이렇게 나와도 안 됩니다. 이 금액은 모든 금액을 합친 거기 때문에 관세랑 내국세를 더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3만 원이 아니고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겠죠. 그렇죠. 납신고했던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하면 그렇죠. 이거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납부기한은 당초에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확정가격 신고를 하게 돼서 정산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42조 제1항 1호, 2호 이거는 신고 불성실 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는데 둘 다 감면 대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4번도 맞는 거죠. 저희 담보 종류가 24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등록 또는 등기된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경정 청구할 때는 과다한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과부족 모두에 대해서 세관이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에 약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조금 지엽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암기를 다 하고 들어가기에는 모든 내용들을 암기를 못 하잖아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선별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제의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제1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물론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다 챙겨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쭉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골라주는 형태로 가는 게 베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은 이거는 이제 4번이 돼요. 4번. 일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한데 저희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기재부 장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떠한 조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도 관세청장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관세청장이 여기 개입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게 보다 보니까 저희 끝에 왼쪽에 제가 편집할 때는 저런 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띄워보니까 한 가지 좀 밀렸나 봐요. 어쨌든 내용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볼게요. 자, 이사물품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저희 관세법 제9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요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쭉 보니까 이거는 1년 동안 거주했던 유학생,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나오는 거였죠. 1년 동안 거주했던 유학생이 되고요. 통상 이거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것, 즉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사용했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게 되면 그렇죠. 1년 가정용 3개월 답은 5번이 되겠죠. 1년 가정용 3개월.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가정용 3개월. 응원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겠고요.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편익관세 같은 경우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답을 골라주면 되겠는데 사실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편익관세 적용 대상 국가만 가지고도 문제를 낸 적도 있었고 편익관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자, 모나코. 여기 국가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나왔나 봤더니 모나코랑 바티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국가 모두 편익관세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염두에 두고 문제를 봐야겠어요. 1번 보기 맞는 것이고요. 2번 보기. 자, 편익관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호관세, 이게 WTO 양호관세를 말하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별표, 일회, 가, 나다 이렇게 품목을 나눠가지고 대상군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편익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있고 주의할 것은 이거겠죠. 앞에 있는 주체가 누군지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밑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등과 같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애국가의 조약에 따른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기존에 협정을 맺고 있었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체결된 애국가의 조약에 따른 편익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편익을 제공해주면 사실상 다른 조약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익을 부여할 때도 기존에 있었던 애국가 체결됐던 조약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편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 문제.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사실 이제 올해 개정됐던 내용하고는 연관이 없었던 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이제 작년 말이겠죠. 작년 말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품목분류 유효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말고 87조에 나오는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행령에서 변경 요청 사유, 변경할 수 있는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제가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저희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변경 요청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붙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고시를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예,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넘겨보면요.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에 품목분류를 관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중대한 착오가 생겼다. 뭐 신청을 할 때 허위 자료 같은 거 냈다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협약에 따라서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심의,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심의 붙여가지고 품목분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랑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액물품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소액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제96조죠. 관세법 제96조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종종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 또한 여러 번 강조했었던 물품 그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액물품 면세, 감면에 관련해서 시행규칙 48조에 가서 보면 대상군이 쭉 나오게 되고요. 대상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4조, 소액물품 94조에 가서 보시면은 시행규칙 제45조에 가면 제1항과 2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골라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록문서는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과세 가격이 미화 300달러 이상, 300달러의 상업용 견본품, 견본 같은 경우는 250달러이기 때문에 일단 300달러면 면제되는 게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250달러 이하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2번이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번도 대상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정상 도착 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면 되기 때문에 3달러도 적용이 되는 건 맞죠. 5달러 이하기 때문에 3달러는 5달러 이하라서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4번을 골랐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놓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훈장도 당연히 면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16번 문제. 해외 인가공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101조가 되겠죠. 관세법 제101조의 조항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대상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여기 가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제조 가공, 그다음에 가공 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조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상군이 정해져 있죠. 85류하고 그다음에 9006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공 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성. 즉 물품이 수출됐던, 국내 나갔던 물품과 다시 들어오는 물품이 같은 물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HSK 10단위를 얘기를 하죠. HS 코드, 우리나라는 수입할 때, 수출할 때 품목 번호를 10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문제 17번. 양어의 철회, 수정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대항조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조치.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답은 기읍과 니은이 됩니다. 디귿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럴싸하죠. 여기 보시면 양어 품목을 추가해서 새로 관세 양어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 후에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법 조항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관세법 제 80조 위에 79조를 보시면은 대항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항조치에 가서 보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1항을 물어보는 것이죠. 1항.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읍과 니은만 해당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78조에 가서 보니 78조의 제1항의 2호에 여기 봤던 디귿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답은 79조에 나와 있는 제1항 1호, 2호, 즉 기읍과 니읍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07조에 가서 보면 분할납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항과 2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항이 뭐냐면 천재지변 등, 그렇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관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는 특정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1년의 범위죠. 1년, 여기는 5년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두 가지 모두가 세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용도를 변경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용도의 사용 신고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용도의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거죠. 이게 아니라 밑에 거.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건 안 그렇거든요. 1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라고 써 있어서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요. 107조 2항을 물어보는 거기는 한데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야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107조 2항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특정 물품을 수입함으로써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이렇게 썼으면 모를까. 이 표현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해당되는지 놓고 검토해 보면 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 말씀드리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세법 제107조라고 하는 것을 잠깐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107조에 가서 보시면 제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 관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2항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입했을 때 관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시행령에 가서 보면은 해당 사유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시행령 125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107조 1항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 1항 맨 끝에 보시면 본문 맨 마지막 보트 끝에 보시면 납부기한 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기한 안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행령 126조에 가서 보면 107조 2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107조 2항만 물어본 거예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했다면 이거는 틀린 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번 세관장이 관세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얘가 명확하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납부 고지를 받게 되죠. 납부 고지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거를 저희가 납세자가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부고지도 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죠? 이건 이제 그 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경우가 될 거죠. 여기 보시면 해산해서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납부고지 15일로 잡아서 하는 게 있고요. 15일 이내 납부기한 정해서 이것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면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시험에서 특정 물품의 면세는 종종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그동안 나왔던 기출됐던 내용들만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정부용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었는데 그래도 출제가 자주 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을 고르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골라보면 답은 2번이 돼요. 2번.
통상품은 면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얘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게 되죠.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에 대한 통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편물에 대한 걸 고려해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편물은 우체국 중에서도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우체국, 통관 우체국의 물품이 가서 이제 여기서 그 통관이 된 물품들만 수취인한테 내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관 우체국의 장 같은 경우는 통관 우체국 장 쓸게요. 장은 세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세관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통관 우체국 장은 세관장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때에는 경찰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재진 것도 아니고 왜 경찰 공무원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세관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제9장의 통관 파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나요? 저희 통관 절차의 거의 끝에 나와 있는데 256조부터 쭉 나오게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세관 공무원이 아니고 소속 공무원. 네, 우체국 장에 들어가 있는 소속 공무원. 그래서 경찰은 아니고요. 네,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볼까요? 2번 최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항공 나눠서 해상은 부산에서 그다음에 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관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통관 우체국 장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리게 되고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 장은 수취인한테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관세 징수를 하는 물품이라고 했을 때는 징수하기 전에는 당연히 내주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편물이 반송이 되면 관세 납세 의무도 소멸이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통관 우체국의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는 우체국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우체국 그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